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희섭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한경수 합격생을 모시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경수 합격생은 5급 공채하고 입법고시에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좀 아쉽게 되었지만 2차 경험이 풍부하고 또 5급 공채하고 입법고시의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5급 공채의 경우에 2024년에 6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에서는 73점을 받았습니다. 73점은 입법고시에서 아마 거의 최고 점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경수 합격생이 어떻게 이 정치학 준비를 했으며 각 시험에 맞게 혹은 각 시험의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지 그런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5급 공채에 합격한 한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제 수험 경험에 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경수 합격생을 모신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시험을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중국어학과였고요. 그 외국 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든 상태로 대학원 진학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진학이랑 그다음에 취직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제가 중국어 대학원에 진학을 계획을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이제 제가 좀 스펙이나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5급이랑 7급, 9급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기왕 하는 거면은 어차피 공기업을 보더라도 NCS라는 시험에서 PCS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시험인 5급을 준비를 하자. 왜냐면 나중에 하다가 안 되더라도 낮추면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늦게 준비를 시작했으니까 그 시작을 하면서 좀 느끼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있을 때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좀 이겨내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지점은 제가 20대 후반에 시험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대부분 취직이 이미 끝난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은 다들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상황인데 저는 이 시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생활비를 받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좀 알바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학원 알바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생활비를 좀 충당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했었습니다. 좀 늦게 공부한다는 게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지금 어떤 위치를 잡고 그런데 내가 좀 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1년을 기다리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조바심도 있고 생활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2차 합격하고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심적 부담을 어떻게 본인은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2023년 입법고시 면접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 연달아 거의 2달 간격으로 이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하반기에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스트레스가 진짜 심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몇 개 있었죠.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5급 공채 2차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이 생각이 드니까 취직 사이트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 있고
그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스펙이나 자격증을 요구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찾아보고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들을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찾다 보니까 얘네들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느니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오후공채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그냥 다시 해야겠다 이게 편하네 약간 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장소에서 같이 이제 입학고시 면접을 준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전년도에는 2차가 안 되고 그 전년도에 면탈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형분의 이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을 받았었습니다. 아, 저렇게 되더라도 저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면은 또 되는구나 이런 좀 희망을 좀 얻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극복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지지도 일단은 많이 힘이 됐었고 또 제가 입학고시 면접 탈락하기 직전에는 또 22년도에는 오후공채에서 소수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아, 22년에는 소수점으로 떨어졌고 23년도에는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최종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기들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 확신을 주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 또 좀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신 것 같네요. 마지막 이 파트에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이제 그 사회에 나올까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 내가 공직의 뜻이 있었구나 아니면 공직의 뜻을 한번 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늦게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찍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늦게 또 준비하는 분들한테 혹시 조언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제가 진짜 운이 좋아서 이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운이 좋아서 합격한 처지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이고 뭐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격하지 못한다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모두가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시험은 일단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공부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실력이 다들 좋으세요. 근데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그 약간 묘한 간극 같은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좀 실력만으로 뚫기가 어렵고 진짜 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뭐 그런 점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든지 어릴 때 시험을 보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을 하면은 그 운적인 요소에 받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현실의 벽이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두껍고 또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떨어져도 두세 번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내가 두세 번만 더 보면 이 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을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도전하시려는 좀 나이가 들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중에 시험을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은 그 현실의 벽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서 시험에 진입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산기를 좀 많이 두드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몇 년 동안 더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지금 하는 일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를 포기하고 이거를 뛰어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이 현실의 벽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서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면은 후회 없이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좀 쉽게 응원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세요. 그 사람들이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받게 되는 경제적인 압력이라든가 또 주위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그걸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 공부에 뛰어드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학을 실제 어떻게 공부하고 또 정치학 공부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답안 특강에서 답안 굉장히 열심히 쓰고 또 잘 만든 답안들을 제가 보고 거기에 이제 코멘트도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착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철저하게 했는지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 답안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본인 답안에 좀 약점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정치학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방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본인이 정치학 답안 쓸 때 가장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나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 진학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 학사 졸업 논문을 2번이나 이제 쓰고서 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학문적인 글쓰기에 좀 약간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글쓰기가 어렵지 않았고 좀 자신 있다. 이 점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장기간 동안 좀 정치학 뉴스라든가 정치적 뉴스라든가 뭐 정치적 사건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서 좀 뉴스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학 답안지를 쓸 때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능력이 좀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안 특강을 수강할 때 그 남들은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수월하게 꺼내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상당수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 해 다음에 이렇게 합격을 많이 했는데 그 한경수 씨 답안이 다른 답안들과의 차별점은 그 엄청난 양의 사례들을 잘 소화해서 설명했다는 게 아주 인상적으로 잘 돋보였던 부분이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본인이 입법고시에서 좀 더 점수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입법고시에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랑 또 5급 공채 시험에서는 정치학 점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23년 입법고시 때 제가 80.33이 나왔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통계 자료 봤을 때 합격자 평균 점수랑 좀 많이 비슷하게 나왔던 점수였습니다. 24년, 그러니까 작년 입법고시 때는 제가 정확히 72.66점이 나왔는데 그때 평균에서 최고 득점자가 아마 73.33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23년 5급 공채 기준으로는 62.66이 나왔고 이게 합격자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24년 5급 공채에서는 67점이 나왔고요. 이거는 그 작년 합격생 평균보다 조금 높았던 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고시 점수는 평균보다 좀 높거나 아니면 많이 높거나 하고 5급 공채 시험은 이제 평균적인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점수의 차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제 생각에는 그 채점자분들의 물리적 한계가 가장 큰 차이점을 그 차이점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정치학 답안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선생님 답안 특강 들으면서도 답안지 채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 답안지를 충분히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평가를 내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호평을 해주셨어요. 점수 기준으로 거의 80점 전후의 점수들을 대부분 저한테 부여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입법고시에서 받은 점수랑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그 입법고시는 100부 정도의 채점 분량인 반면에 5급 공채는 거의 1000부에 가까운 채점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줄 물리적인 여유라든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답안지에서는 조금 일반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약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읽는 순간에는 일반론적이거나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답안지에 대해서는 점수가 조금 낮게 부여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반면에 입법고시라든가 뭐 답안 특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 답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읽어주시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사례라든가 이런 정치적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녹여져 있는 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답안지가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입법고시가 응시자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또 입법고시 응시자 수가 적다 보니까 출제위원분들께서 국제정치학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세요. 2024년도 입법고시 문제의 그 중위수 투표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이면서 사실 학교에서 이 모델을 배우지 않으면 잘 안 다루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까다롭게 내고 꼼꼼하게 채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본인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유리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고시 환경이 저한테 훨씬 유리했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고시 문제가 아무래도 떨어뜨려야 되는 그게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오국공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7대1, 6대1 이 정도 되는데 입법고시는 16배수니까 거의 16대1 수준으로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일수록 저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정치학적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데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타가 많이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정치적 사건이랑 엮어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정치적 문제 의식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입법고시가 오국공채에 비해서 분량이 훨씬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CBT가 입법고시에 도입된 이후에 분량이 물리적으로 거의 2배 늘어났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평소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았는데 그걸 줄이는 거가 고생이었던 상황에서 그거에 분량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환경이 달라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넣어서 쓸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저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입법고시에서 이제 처음 컴퓨터로 이 답안을 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 손으로 쓰는 10페이지짜리 쓰는 시간보다는 훨씬 쓸 수 있는 분량이 좀 늘어나게 됐고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거네요. 향후에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입법고시나 또 나중에는 행시도 아마 5급 공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공부 방법으로는 그렇게 평상시의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고 있고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양을 늘릴 수 있을 그런 이제 공부가 좀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제 5번째 질문은 제가 기억하기에 한경수 합격자의 답안에 어디서 이런 걸 찾았을까 싶은 굉장히 특이한 혹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비교정치 국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기 쉽지 않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특별히 잘 가지고 있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게 어떤 계기이고, 또 그런 사례가 아까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읽는 분들한테는 틀림없이 강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시험에서 좀 어떻게 이제 장점으로 잘 나타나든가 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례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게요. 어릴 때부터 일단은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이라든가 세계사 책 이런 걸 진짜 많이 읽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축적된 게 있었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한 책이나 논문 같은 경우들을 계속 꾸준히 읽어왔었어요. 그리고 정치학 공부를 이제 오공채 시험에 진입을 해서 정치학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도 공부하다가 힘들면은 취미처럼 역사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논문들을 좀 계속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쉬는 중인데 공부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좀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학교를 다닐 때도 스페인어과 교수님이랑 중남미 세미나를 같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공부를 할 때 원래 이제 IR을 좀 전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분야의 공부들도 좀 계속해서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정치학에 사용될 사례들이 계속 누적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가 실제 시험에서 좀 장점으로 작용했느냐라고 하면요, 저는 좀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2가지 장점이 있었는데요. 정치학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이론을 쓰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고 어떤 대형강에서 가르쳐주는 사례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답안지를 좀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차별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 같은 경우가 남들은 모르지만 임팩트 있는 사례들을 좀 꺼내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답안을 차별화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장점은 분량을 늘리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쓰다가 한 반 페이지 정도 혹은 3분의 1페이지 정도를 내가 더 쓰면 좋겠다고 싶을 때 어디선가 또 머릿속을 이제 뒤적뒤적 하다 보면은 사례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 이론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분량이 또 차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네요. 그게 본인이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만들고 그 배경 지식이 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해한 걸 글로 옮길 수 있고 또 거기에 흥미를 가지다 보니까 더 사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마 그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이 공감하겠지만 본인이 이해해가지고 그걸 글로 만드는 것과 암기해서 만드는 거에는 확실하게 이제 분량 차이도 나지만 그걸 읽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좋은 공부 방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질문은, 근데 이제 사례는 굉장히 좋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른 이론을 꼼꼼하게 잘 쓰고 이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쓰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이론을 가지고 세 문단을 만들 때 그 한경수 합격자의 답안은 상대적으로 2문단 정도 나오거나 어떤 경우에 좀 짧으면 1문단 정도로 나오는 그런 이제 답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그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실전에서 이론에 대한 배점이 많을 때는 좀 크게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미리 이제 가정하고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이거를 이제 준비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게 제가 엄청 오랫동안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그 답안 특강을 들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말씀이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었고, 마지막 답안 특강 때도 이론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극복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외우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었어요. 이제 이거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최대한 메꾸려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랑 그다음에 정치학적 논리적인 완결성을 답안에 갖추자 이렇게 접근을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논리 구조는요, 서술이 좋으면은 그게 또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글이 좀 술술 읽히게 만드는 서술 방식을 조금 많이 그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논리 구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례들이 되게 임팩트 있는 사례들을 집어 넣으면은 또 채점자분이 약간 이론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의 답안은 굉장히 재밌고 또 이 사람이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좀 그런 인상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답안지로 만들려고 좀 많이 그 전략을 좀 세워서 이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었네요. 이론이 좀 약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좀 약간 주눅이 들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게 시험에서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50%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도면을 잘 짜고 설계도를 잘 짜고 그 설계도에 논리 구조를 잘 심어서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의 강점을 살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정치학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본인 경험에 비춰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제 경험상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지점이 좀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학적 이론을 배우는데 그게 실제 글로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논문을 읽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좀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좀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답안 특강을 수강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 답안 특강에서 나오는 최고 답안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답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같이 쓴 최고 답안들도 있겠지만 또 이론의 탄탄함이 진짜 제가 보면서도 감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해 대부분 합격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그분들의 답안지를 읽고 모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면접에서 탈락한 23년과 최종 합격한 24년을 좀 가르는 게 그게 좀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시고, 논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평이한 서술 순서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글을 쓰며 어떻게 입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을 좀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고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학습법인데, 사실 정치학에서 그 시간을 좀
그 잘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걸 틈틈이 해서 논리를 키워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답안 특강 때 그 한경수 합격생이 최고 답안 많이 만들고 했을 때 그 같이 이제 만들었던 합격자분들, 그러니까 그에 대부분 다 붙었는데 그 분들 답안 중에는 정말 요약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게끔 만들어준 아주 좋은 답안들이 있어서 그게 전반적으로 다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한 25명 뭐 안팎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 답안 특강에 맨투맨 하는 학생들만 12명이 붙었으니까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게 에너지를 잘 모아가지고 시너지를 잘 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학을 공부할 때 이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은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되게 애를 많이 먹거든요. 이게 서브 분야도 많고, 예를 들면 국제정치, 비교정치 이렇게 서브 분야도 많고, 또 그 안에 이제 각각의 주제들이 또 원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시간 투자하기가 제일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3월 달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정치학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공부해서 심화학습을 하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서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피셋이 있어서 사실상 정치학 공부하기가 피셋 점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을 제외하면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보다 그 1순환 공부하고 3순환 공부하는, 그러니까 가을에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시 이 과목을 복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치학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는 서브 과목들이 요구하는 그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점수를 좀 잘 받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면 힘들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는데 얼마큼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이 복잡한 거를 한경수 합격생은 잘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좀 질문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치학 서브 분야가 많은데 이 시간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와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포괄적인 의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제일 첫 단계에서는 그 기출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비교정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사상이라든가 방법론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좀 했을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이 많이 적은 애들은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서브 분야별로 예를 들면 비교정치, 국제정치, 민주주의, 사상 이런 서브 분야별로 각자 이제 좀 고득점 전략들이 조금 따로 있거든요. 그 각각의 전략에서 혹은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이제 구체적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그 정치학 서브 분야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은 다른 하위 학문으로 발전할 정도로 좀 영향이 사이즈가 크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상 같은 경우는 그게 철학에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철학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의 공부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의 경우에도 또 그것만의 또 하위 카테고리로 국가 구조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서브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일단 뭐 사상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빈출되는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뭐 홉스라든가 아니면 로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항상 빈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들이 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뭔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책이 조금 구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다 싶으면요, 그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학자가 쓴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라도 읽어가지고 원문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좀 과정을 이제 겪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사상 같은 경우는 그 철학자가 직접 한 말을 내가 직접 인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짰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야지 제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을 잘 정리해서 답을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민주주의를 예로 들으면은 그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그 논점이 이제 주로 정치학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 민주주의 문제를 보면서 민주주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이라든가 이제 교수님들이 쓰는 기고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거를 읽고 이제 연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보면서 좀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좀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교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브 분야들도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비교 정치나 제도 뭐 이런 거 국제 정치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답안지를 구체화하는 걸로 좀 고득점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는 좀 인상적인 부분은 그 본인 사상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읽어서 그거를 내 걸로 채워하려고 한 거 직접 못 읽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간접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읽어서 그래서 내가 읽었다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 부분이 아마 본인 공부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사실 저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담아서 이런 게 잘 답안으로 표출될 수 있게끔 가리키고 싶은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 과목이 정치학 과목이 좀 어려운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정치학 분량에 대한 압박이 엄청 크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시간은 없고 정리는 안 돼 있고 하면 정말로 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분야가 넓고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리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좀 망망대해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미리 좀 잘 다독다독여야 마지막에 심적으로 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본인의 구체적 전략들을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번 질문은요. 전체 공부에서 이제 정치학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그리고 시간 안배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안배 과정에서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순환, 일순환 같은 이런 코스가 있는데 정규 코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험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정치학 비중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피셋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예비순환, 일순환 이런 거 이제 꾸준히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셋이라는 시험에 이제 직면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순환 강의는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 후로 이제 피셋 떨어지고서 3순환 강의를 또 못 듣고 어느새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치학의 순환 강의를 들은 지가 거의 1년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좀 정치학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한다는 게 제가 쌓이는 게 있어야지 또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쌓이는 재미를 느끼기 좋은 게 남기할 내용이 좀 정해져 있는 경제학이라든가 행정법 같은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행정법을 좀 공부하는 비중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치학 공부는 제가 뭐 순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답안 특강을 듣거나 할 때 어떤 이론이나 제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뉴스를 본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처럼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내가 배웠던 이론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아니면 이게 내가 배웠던 이론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사례는 뭐 이런 정치적 사건은 이러한 배경이 있겠구나, 이론적인 분석이 가능하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이라든가 그런 제도라는 게 교과서에 죽어있는 무언가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좀 작용하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틀,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그 기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살아있고 구체적인 걸로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 관리, 그 정치학의 실제로 순공부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좀 엉덩이 붙여놓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환 강의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셋 때문에 좀 흐지부지하게 들은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정치학 이론을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 이론 같은 경우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으며 그게 우리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기회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뉴스를 읽었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정치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저에게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 순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공부했던 입장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현실적인 연결을 본인 전략으로 잘 삼은 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치 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잘 연결한 부분이 아마 답안 체화하는 데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게 체화되게끔 만든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순환 강의는 지금 뭐 저도 이제 순환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순환 강의를 좀 반복해가지고 체계적인 논리들이 좀 정리가 돼서 그게 잘 정리가 돼야 사실 객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출제하시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데들이 사실은 이론에 대한 이제 충분한 학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건데 그게 분야가 넓다 보니까 조금 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체화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가리키고 있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점을 두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서 마음같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은요. 또 좀 앞에 먼저 했지만 좀 민감한 부분인데 3차 이제 우리가 흔히 면탈이라고 하는데 면접에서 이제 탈락한 뒤에 정치학 공부를 혹시 그러고 나서 바꾼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이제 좀 더 절박해졌을 텐데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치학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23년도에 입학고시 면탈하고 난 이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신희서 선생님께서 좀 그 대치동에 논술 알바를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제가 막 여러 번 해주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너가 쓰고 싶은 글을 쓰지 말고 이 교수님이 시점을 하실 텐데 교수님이 읽고 싶은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대학동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쓴 답안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논문 읽고 막 정치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서 분명히 제가 피평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읽고 싶어하는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저 평소에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어필을 하는 식의 답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반성을 하고서 그 후로는 답안지를 쓸 때 묻는 내용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참 답안지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험을 2시간을 보잖아요. 2시간을 볼 때 이전에는 제시문을 거의 안 읽고 한 1, 2분 만에 그냥 제시문 후루룩 훑어보고 목차 떠오르자마자 바로 답안지를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답안지를 다 쓰고 나면 시간이 10분 이상 남을 정도로 이제 답을 빨리 썼었는데 제시문은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충실하게 읽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전에는 좀 한번 봤으니까 다시 안 봐도 되겠다 싶었던 기출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시문을 빨리 읽어서 빨리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답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 지문들을 꼼꼼하게 안 보거나 그래서 좀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자기가 쓰고 싶은 걸로 이제 곡해해가지고 혹은 오독해가지고 답안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될 때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발견하는 데도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 대부분은 머리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건 내가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차분하게 문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뭐 출제하러 가시거나 뭐 이러는데 그분들이 보면 가서 하루 종일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해서 만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짧게 한 30초 안에 읽어가지고 난 다 알았으니까 라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꼼꼼하게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마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 끝에 아마 좀 배우신 것 같네요. 이것도 조금 민감한 질문이고요. 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정치학 공부에 대한 분량이 많고 부담이 많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 치이다 보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좀 짧게 하고 싶다는 이런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고요. 그런 또 수험생들의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합격자의 강의를 들어서 대략 이렇게 쓰면 간략하게 글은 만든다든가 아니면 서브 같은 거를 이제 좀 맹신해가지고 그 서브를 달달달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주된 방법으로 쓰진 않겠지만
또 그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본인은 혹시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을 사용했는지,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사용했다 그러면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답변했던 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전략을 이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서브노트를 받아서 이제 활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서브노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합격에 가까운 혹은 합격을 할 정도로 이미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이 자기가 보기 편하게 보려고 만든 자료거든요. 그 자료는 그러니까 이미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 요약을 한 자료란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은 대부분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서브노트를 활용한 거나 맹신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좀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쌓아 올리다 보니까 좀 매년 똑같은 점수를 받고 똑같은 식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진짜 내가 좀 압축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순환이라든가 1순환 과정에서 좀 충실하게 이론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차라리 서브노트를 그 2순환이나 이렇게 좀 붕 뜨는 기간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서브노트를 달달달 외워간다고 해가지고 정치학적인 무슨 베이스가 생긴다거나 틀이 갖춰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좀 서브노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부량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량이 갖춰져 있는데 좀 시간 압박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 23년 정도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해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예비순환, 뭐 이제 시작해서 입문하는 단계에서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1순환에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때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없어서 서브를 만들기 시작하면 책처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요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브는 본인이 잘 보기 좋은 책을 저는 항상 추천하는데, 보기 좋은 책에다가 다 가져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한 번에 돌려보게 만들고, 한경수 합격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요약하는 게 서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서브에 너무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 시험장에서 이제 답안을 만들려면 사실 머릿속에서 이제 필터링도 좀 하고 어떤 이론을 쓸까, 어떤 개념을 쓸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론이라든가 사례들을 어떻게 넣어서 이걸 논리적으로 만들까 하는 선별도 해야 되고 필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일종의 블록화를 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화라는 게 추상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을 듣거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잘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잘 정리된 거를 답안지에 단순히 옮겨 적응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입증해주거나 그 이론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거를 약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준비해두는 게 조금 답안지를 완성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디베르제 법칙이라고 이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대해서 이론이라든가 개념 같은 경우는 심리적 효과라든가 기계적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잘 이제 정리를 당연히 해둬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만 쓰면 이제 답안지가 좀 분량이 빈약하고 뭔가 내가 이론 정리를 했는데도 답안지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 효과를 서술한 다음에 이 기계적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 사례인 똑같은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독일이, 영국은 상대 다수제라서 양당제가 나오고 독일은 비례대표제라서 다당제가 나오는 그거를 이제 대비시켜주는 방식으로 기계적 효과를 입증을 해주고, 심리적 효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비례대표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야권연대라든가 이런 식의 정당 간 연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 심리적 효과라든가 뭐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한다 실제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입증해주는 방식으로 하나의 이론과 사례를 좀 패키지처럼 블록으로 만들어두는 과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블록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합격자분들이 만든 서브노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이런 서브노트를 읽었을 때 블록화가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나도 조금 벤치마킹하면 좋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은 게 이제 서브노트의 A인 거지, 본인이 그거를 만드는 과정은 조금 공부량이 부족할 때는 이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답안지 그 서브노트를 참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용어는 좀 다르겠지만 그 블록화가 됐든 아니면 그거를 필터링하는 데 있어서 순번을 매겨갖고 머릿속에서 이제 그 이론을 정리하든, 아니면 저는 약간 서랍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장이나 서랍 같은 건데, 책장 몇 번째 책장이 어디에 가면 무슨 이론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다가 설명할 건지 이렇게 이제 만들든 대부분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잘 뽑아낼 수 있게끔 잘 분류도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뽑아내는 연습을 해서 그게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연습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걸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파트로 세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 이제 답안에서 그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또 답안 특강이라는 걸 듣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글을 쓰려면 글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한데, 글을 쓰는 방법,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과학적인 글쓰기 방법을 배웠다는 게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 글 쓰는 전략과 또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모으는 공부,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림동에 답안 특강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만든 취지가 학생들이 글을 읽어서 글감은 가지고 있는데 글을 뽑아내는데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을 뽑는 것도 따로 하고 순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글의 글감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경수 합격자분은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답안도 많이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본인이 답안 특강에서 얻은 부분과 순환 강에서 얻은 부분, 혹은 양자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답안 특강 말씀을 지금 드리면요, 그 순환 강의에서 배운 추상적 내용,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글감 같은 거를 그 답안지 지면에 좀 구체적인 그런 답안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답안 특강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2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때 신림동, 그때 경희대 고시반에 있다가 경희대 고시반에서 매주 일요일에 그 회기에서 여기까지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제 답안 특강을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답안지를 딱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C에서 C+인가? 그걸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문도 2번이나 써서 이제 학문적 글쓰기에도 좀 단련이 되어 있고, 정치적인 이런 거를 좀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문제의식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치학은 그래도 내가 나름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지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은 이론 정리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피드백을 이제 가장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적 논리 구조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지적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반영을 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좀 고치고 나니까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많이 하라는 거는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논리 구조 잡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설계도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안지 쓰는 거는 상당히 많이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부터는 제출한 답안이 이제 C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웬만하면은 못 써야 B+. 잘 쓸 때까지는 그냥 A+ 하나만 있을 정도로 좀 항상 좋게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만드는 그 약간 요리법 같은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좀 그 과정을 이제 답안 특강에서 좀 적절하게 이제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한경수 합격자분이 인상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2024년도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맨투맨을 듣고 했던 최고 답안을 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한 6명에서 뭐 많게는 7명이 이제 최고 답안을 만들었는데, 그 최고 답안 스타일들이 다 달랐거든요. 이론 강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한경수 합격자분은 사례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었어요. 아까 한 2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전략적으로 잘 쓴 부분이고,
좀 현실적으로 그때 그 많은 최고 답안들을 보면서 본인은 그래서 이제 특화 전략도 강화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배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본인 답안으로 이제 체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본인 답안에 체화되는데 좀 도움이 됐고 자극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례 활용하는 건 당연히 저의 특화 전략이었고요. 최고 답안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읽었잖아요. 그 상범님이라고 이제 23년에 합격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거의 항상 최고 답안이 이제 한 3-4개 있으면요. 맨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항상 저랑 그분의 답안지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께서도 그분 답안지를 한번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도움 많이 받았던 답안지였는데 이론 정리가 진짜 깔끔하고 이게 이렇게 이론 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인상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거를 좀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남의 글 필사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글 쓰는 그런 직업을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좀 글쓰기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글을 잘 쓰면 됐지 남의 글까지 내가 베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다른 과목에서 최고 답안을 필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와 이거는 내가 진짜 한번 필사를 해서라도 베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그런 답안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상범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도 뭐 진우님이라든가 혜연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답안지도 진짜 인상 깊었던 답안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제 사례 같은 거 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걸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녹여낸 답안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사례가 내가 썼던 사례 같은데 하고 봤더니 너무 또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녹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제 경쟁하는 관계다 보니까 자극도 진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공부를 진짜 그 답안지들 보면서 와 이렇게 나도 쓰고 싶다. 이렇게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답안 특강 때 받았던 최고 답안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답안들은 정말 다시 보면 제가 아마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 진짜 그 답안 쓴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해서 지금은 좀 다 편하게 됐죠. 이제 세 번째는 그 답안 특강에서 1대1로 이제 상담하는 맨투맨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그 맨투맨 수업에 따로 이제 참여하면서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께서 저희랑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맨투맨이 뭐냐면은 선생님이랑 제 답안 특강에서 쓴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저랑 1대1로 만나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저한테 맞는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맨투맨을 이제 들으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피드백을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이제 이 실력이었으면 이 실력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실력이 또 오르면은 또 그 실력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아, 이 학생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점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선생님이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아, 저번에는 이런 피드백이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고치니까 이번에는 이런 피드백이 나오네. 내가 이거를 또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탈선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정치학 답안지를 계속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공부 방향이 좀 주어지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리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칭찬인데 그 정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또 결과가 좋고 뭐 점수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합격하고 이러면 정말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리키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학원에는 삼순환 모의고사, 스파르타반 모의고사, 답안 특강 모의고사 뭐 이런 다양한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현실에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정치학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도움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요 얘기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사실 조금 하나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삼순환 모의고사 문제는 저 출제위원들이 가져가서 거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면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만드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서 사실은
가리키고 만드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보다 조금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랑 똑같은 난이도를 주면은 공부량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전에서 받는 약간 불이탈을 받았을 때 압박감이라든가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좀 내가 고민해보지 못했던 지점인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의고사가 좀 실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모의고사 자체가 좀 공부하는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게 실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예시를 드는데 고등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그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에 좀 더 의미를 두지 그 외에 다른 학원에서 보는 사설 모의고사에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시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사혁신처랑 그다음 입법고시를 출제하는 국회사무처 이 두 군데서 나오는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모의고사 자체를 가지고서 막 분석을 한다거나 그거를 가지고서 막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의고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있어요. 저희가 평가원 같이 이혁처라든가 국회사무처가 모의고사 문제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출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외워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몇 년도에 그 문제 나왔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게 외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또 보고 사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의고사라도 보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모의고사의 의의는 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 특성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글쓰기 훈련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주어진 2시간이라는 시간 내에서 답안지를 못 썼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2시간 안에 10페이지를 못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쓰는데 23년도에 12페이지를 다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내에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거지. 만약에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제 말을 듣고서 나도 그러면 모의고사 볼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요. 그 60분에 저희가 보통 5페이지를 쓰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거 실제로 채우는 경우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써보시면은 이게 한 장이 A4 사이즈인데 그 타자로 A4를 써도 2시간 동안 10장을 못 쓰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 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글 쓰는 문제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쓰는 연습을 해야지만 느는 거라서 저처럼 이미 글 쓰는데 부담이 없으시면 또 모를까 그 내용 분량 채우는 것조차도 힘든 경우면요 저는 반드시 이거는 따라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학의 경우에는 사상을 하는 분, 민주주의 하는 분, 제도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몇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 예전 문제하고 다르게 학제 간 연계처럼 돼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학원 모의고사는 아직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를 못 만들어서라기보다 그렇게 만들면 또 그거는 걸러지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작년에 외교원 시험에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우리 모의고사도 한번 풀고 스파르타도 한번 다른 문제를 풀고 다반특강도 한번 풀고 그래서 외교원 학생은 그 문제만 3번을 풀고 가서 시험장 가서 이제 모의고사요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다는데 그거는 사실 뭐 얻어 걸렸다기보다 내다 이제 더 이상 안 낼 수는 없고 해서 아마 출제하게 된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또 좀 가끔 유행도 바라보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좀 질을 좀 높이는 거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더 개선해 가면서 우리 그 좀 더 좋은 문제로 좋은 논리적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인데요. 만약에 좀 새로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다반특강을 들으라고 추천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 강의를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답안 특강 들어봐라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저의 추천을 받고서 들은 친구들 몇 명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많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답안지를 정해진 시간에 쓰고 반드시 제출까지 하고서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공부량이 좀 부족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 특강을 수강을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순간에 답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써서 답안지를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께 제출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답안 특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지금 답안지를 써봤자 거의 100제에 가까운 답안지를 낼 거면 지금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서 답안지를 완성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야지 내가 낸 시간과 돈의 가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암기한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진짜 쓰는 게 아니라 쏟아내는 그 훈련이 필요한 시험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답안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제출을 해가지고 냉철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부족함이 있다면은 그건 나중에 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을 제출하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답안 특강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다음 이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제 생각에는 답안 특강을 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 주에 무슨 문제를 내실지를 미리 공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파트를 먼저 많이 공부를 해놓고 가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 답안지를 내가 직접 써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시는 게,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제가 공감하는데요. 이제 몇몇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답안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뭐 어떤 경우에는 6시간씩 이렇게 들여서 답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안을 쓰면 그건 답안이라기보다 보고서거든요. 그 수험 초반에 그 답안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험 막바지까지 그렇게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두려워서 잘 못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게 먼저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걸 얼마나 내가 진짜 쏟아 부을 수 있냐,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해 가면서 내 논리를 만드냐,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해 보면 그 시간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에서는 스파르타반이라고 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스파르타반이라는 건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아침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를 들을 사람들 강의 듣고 저녁 시간까지 이제 쭉 공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뭐 집중반 같은 건데요. 거기서 모의고사도 보고 있고 순환 강의 모의고사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본인이 그 스파르타반에서 학습을 해봤는지하고, 만약에 학습을 해봤다고 하면 그런 병행하는 과정이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작년에 스파르타반이 이제 스파르타반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불성실하게 좀 다녔어요. 이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이제 2차에서 연급 후 계속 불합격을 하거나 뭐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게 다 경제학 점수 때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떨어지더라도 항상 막 소수점이나 1점 차이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좀 경제학 점수가 합격자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아무래도 경제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스파르타반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경제학 공부를 했지 모의고사에 이렇게 막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그 신희 선생님이 삼순환 기간에 모의고사를 내지는 않으시지만 고민해볼 만한 주제들을 좀 찝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만약에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잘 맞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식의 공부를 좀 좋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좀 사색을 하고 그다음에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내가 직접 글로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다 보니까 스파르타 과정이라든가 모의고사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유용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랑 같이 합격하신 동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강제로 연습을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오히려 답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게 좋았다라는 평가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가지고서 이게 좋다 아니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는 좀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그 한경수 합격자분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한 2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걸 보면 이런 신림동에서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그 대학원에서 차분히 공부를 해서 그 자기 분야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학자 스타일에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의미 있는 글을 써서 전달하고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나 자 이런 거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개인적으로 그 주관적인 이제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의 그 판단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모의고사나 이 스파르타반이나 뭐 그다음에 이쪽 학원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만든 거고 뭐 맞추면 좋지만 실제 시험에 맞추면 좋지만 실제 시험에 맞추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러지고만 해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테스트를 하고 가는 게 긴장을 좀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요 파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험생활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좀 체력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나 심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체력은 좀 관리가 확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체력 관리를 위해서 좀 운동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사실 운동을 막 힘들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가볍게 체력 단련 정도만 좀 하고요. 3월 이전에는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본선이 이제 2차 시험이고 1차가 예선이라고 하면은 예선 기간에는 이제 좀 적당히 몸 좀 달구면서 이렇게 해서 본선에서 확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조금 체력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2차가 7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에. 그럼 6월 말에서 7월 초에 2차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3월까지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갖춰두고 3월부터는 운동을 좀 줄이고 공부량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때를 좀 대비해서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관리는 일단은 수험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성적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떨어지고 그다음 2차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2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험 전체적으로는 약간 내가 내년에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 사고를 하면서 심적 부담을 많이 달랬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이제 즐겁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응원과 지지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연애를 하면은 시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돼, 뭐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인의 응원을 계속 지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런 과정들이 좀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족들의 지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가 좀 스트레스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좀 사소하지만 일기를 좀 썼었거든요. 그 22년도에 2차 떨어지고 나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를 쓰는 시간도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체력 관리도 체력 관리인데 사실 참 심적인 부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루하루 기복도 있고 매달 기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서 이제 수험의 레이스를 마무리 지으셨는데,
다시 한번 뭐 축하드리기도 하고 네.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수험생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전에는 합격하신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좀 강의 형태로 합격자의 이제 그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그냥 들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처음 잘못 들으면 이게 되게 그 자기 공부 방법하고 안 맞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좀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공부한 사람도 자기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제일 좋은 그림은 그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그걸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딱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가 좋은 분도 있고 글쓰기가 좋은 분도 있고 스터디가 좋은 분도 있고 차분히 책 읽는 게 더 정리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듣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방법들을 자기에 잘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가 좀 많아야 되고 그 정보가 많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아도 보고 자기가 안 해본 걸 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본인의 체화된 방법을 만든 거고 그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일부는 굉장히 좋은 구체적인 도움이 될 거고 또 일부는 내 방법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정보 중에 아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하나의 이제 벽돌을 하나 더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인터뷰로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정치학에서 서론과 결론을 쓰기 힘이 듭니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대답을 많이 해주는데요. 저는 서문 논점들이 많잖아요, 정치학에. 그 서문 논점별로 좀 정치학적인 문제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논문에도 이제 서론과 결론이 항상 있거든요. 논문에 있는 서론에서는 그 논문을 쓰신 저자분이 내가 이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글로 써 나가겠다. 이런 식의 보통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는 내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이렇게 해결되었다. 혹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너희들의 그 문문을 읽은 후학들의 몫을 남겨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보통 내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답안지도 어떻게 보면은 소논문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치학에서 약간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서론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서론을 쓸 필요가 없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하나의 글로 완성을 시키려면 저는 서론과 결론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의 서론과 결론도 교수님들이 쓰시는 논문들과 같이 일종의 저희가 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담은 그런 서론과 결론을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의 구성을 좀 따라가는 게 좋고 특히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도 교수님들 나름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문제를 주세요.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그 교수님들의 문제의식이 읽혀지면은 그거를 저희가 마치 뭐 그런 생각 안 했더라도 나도 교수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군요. 저도 마침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서론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작업을 좀 하면은 서론을 쓰는 게 저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서론을 멋있게 쓰는 게 힘들었지 서론 자체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론은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글 하나를 마무리하면은 그냥 마지막 부분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았고 시작하는 부분이 항상 어렵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수님과 문제의식을 일치시키고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내가 어떻게 글을 써 나가겠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서론을 쓸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왜 그런 문제의식이 좀 도출되는지에 대한 해당하는 사례 같은 거를 또 적절히 넣어주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수험생들이 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는 답안을 쓰는 따로 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를 만드는 분들하고 문제를 채점하는 분들은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 분야의 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하는 일이 글을 쓰고 남의 글을 보고 평가하고 자기 글을 만드는 건데 그분들한테 규칙은 논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이 글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논문을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권장하는 글 쓰는 방법을 원용해서 우리가 글을 만드는 게 같이 대화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자면 원래는 이제 논문 권장사항은 전체 글의 서론이 10% 미만 그리고 서론의 70% 정도를 결론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길어서 수험생들은 그거보다 좀 더 짧게 요약해가지고 서술해 주는 게 좋은 서론을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아마 현실에서 실제 시험장 가면 2번, 3번을 서론을 막 꼼꼼하게 되게 챙겨서 쓰기는 어려울 거고 1번 큰 문제에서 좋은 서론을 만들어서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그 정책 이론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는지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제 생각에는 방법이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출문제에 나온 이론들은 이제 모두 공부하는 거. 그게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자체가 이미 잘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여도 이런 식으로 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출문제 쭉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학자만 나오고요. 뭐 린츠, 후안 린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항상 단골 소재고요. 듀베르제 이런 사람도 진짜 많이 나오고 다운수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학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잡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안 나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국립외교원에서는 아이켄베리의 그 구조적 자유주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오공채에서도 이제 그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공격적 현실주의랑 방어적 현실주의가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뭐 미어샤이머라든가 뭐 저비스 이런 사람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아닌가 하고서 등한시했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이문을 쓰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으시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 진짜 최소한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서 최소한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범위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한도 끝도 없죠. 범위를 늘리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범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정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이론을 배웠다고 하면은 그 이론을 내가 블록화를 완성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내가 답안지에다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특정 이론들을 배웠을 때 내가 시험까지 암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사례까지 포함해서 블록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이론인가 이거를 좀 기준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이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좀 가성비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론이라든가 이거를 내가 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너무 길고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거다? 이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피를 좀 많이 봤던 게 23년 정치학의 이제 이문이었죠. 갑자기 이제 쉐보르스키라든가 후안 린츠랑 스테판 나왔던 그거는 저는 이제 약간 등한식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측면인 것 같아요. 린츠나 스테판이 나올 거야 하고 외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저처럼 이거 시험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다고 버렸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운적인 요소가 좌우하는 거가 돼가지고 효율적인 공부의 이제 반대는 이제 운에 맡기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만 그 좀 보완해드린다고 하면 이제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여기까지 출제해도 이건 어느 교과서에든 있다 하는 데가 이제 출제 범위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내면 그거는 이제 좀 사실 출제자가 욕먹는 일인데 가끔 이제 고집센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례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범위라는 걸 좀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이 많아진 거는 자꾸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최근 이론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고 여기까지가 범위라고 정해주니까 많아지기도 하지만 아직 안 나온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론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공부할 때 범위에 해당하는 이론들은 어쨌든 안전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범위는 아니지만 내가 내 논리를 보강하는데 이 사람만큼 좋은 게 없다. 그건 이제 내 논리를 보강하는 용어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잘 나눠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에 맡기는 공부를 좀 덜 하겠죠.
네, 좋은 말씀이시고 아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하면서 배운 부분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은 사례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사례를 좀 잘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드리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례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부터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내가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에 나오는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례고 보자마자 이 사례 나도 알지 하면서 이거 좋은 사례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사례들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라든가 뭐 나무위키 같은 위키가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쉬는 시간에 찾아보시면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 저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틈틈이 좀 쌓아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인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좀 괜찮은 국제정치적 사례들을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 요새 이슈가 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쉬는 시간에 연예 뉴스라든가 스포츠 뉴스를 보기보다는 좀 그런 유튜브를 한 편 보시면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사례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잘 정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투자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적었다는 거지 시간 전체가 적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에 2024년 3월 달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회를 해준 합격자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연수원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그분이 공부한 방법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답을 쓰다 보니까 분량을 못 채웁니다. 글을 어떻게 길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이론을 공부하셨으면요, 그 해당 이론을 진짜 실제로 잘 활용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랑 책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런 글들을 읽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듀베르제 법칙을 공부를 했다. 근데 내가 글을 써보려고 하니까 잘 글이 길게 안 나온다 이러면은 최고답안, 책, 논문 이런 데서 듀베르제 법칙을 서술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배운 이 추상적인 이론 글이 실제로 이런 지면에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최고답안을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글을 길게 쓰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답안 벤치마킹 하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런 과정 없이 중원부원하면서 글을 길게 늘려 쓰는 게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식으로 글을 길게 늘려 써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글을 좀 최대한 간결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글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이라든가 최고답안에 있는 글들,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셋에 나오는 글들도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다듬는 글이기 때문에 피셋에 나오는 글쓰기 스타일도 좀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질문에 답변은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외교학과에서 이 전공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괜찮아요. 초반에는 개념도 많고 이론도 많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정작 시험장에서 점수가 이렇게 아주 높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좀 따져보면 학교에서 이제 글을 쓰고 할 때 글의 분량은 많은데 정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조금 애둘러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페이지는 충분히 채운다. 근데 꼼꼼하게 채워서 아주 구체적으로 쓴 답안보다 정보량이 적어서 이제 어느 학교에 뭘 전공했는지 모르고 채점하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안을 만들 때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 양을 늘릴 때 그러면 문단별로 어떤 것들을 더 늘릴 건지 어떤 정보를 더 늘리면서 늘릴 건지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고요. 지금 합격자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배울 때 제일 좋은 거는 잘 쓴 글이 있는 교과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문단들을 늘려가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구나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5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논문을 읽으면 좋다는데 너무 길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논문은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혼자서 공부했을 때는 그 정치학의 이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유명한 교재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재들 파트나 이런 거 뒷부분을 보면요, 이제 참고 문헌 같이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저는 그 레퍼런스에 있는 논문들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쓴 교수님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자신들이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참고했던 혹은 본인들이 직접 쓰신 논문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는 만큼 좀 읽어볼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가 내가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졸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DPR 같은 사이트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논문 특강을 좀 진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아니면 다른 이제 수험서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논문집들 같은 게 이제 재분되어 있거나 편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시간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논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초심자들은 사실 골라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 고르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찾아보면 논문집 형태로 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논문집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읽어야 될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논문집보다는 그런 책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라서 따로 막 논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삼순환이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논문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문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수요에 좀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선생님께서 논문을 이제 보통 주시는 때가 삼순환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저희가 흔하게 약간 교재에서 진짜 많이 보는 이론이라든가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에 대응되는 조금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 학자분들의 좀 보편적인 이론을 담고 있는 논문을 좀 초반에 읽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골라가지고 약간 삼순환에 가면 보통 시사적인 이슈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시의성 있는 논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논문들도 읽는 게 당연히 좋지만 좀 초반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차피 논문 언젠가 읽을 거면은 처음부터 좀 좋은 논문들을 몇 개 읽어보시는 것도 그 공부 방향 잡는 데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반 순환 강의 때 좀 그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 정선된 논문을 좀 보면서 다른 이제 선생님들의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필독서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가 답안 구성에 도움이 되는지, 듣는 게 좋다면 어떤 시기에 듣고 순환 강의 혹은 답안 특강하고 어떻게 연계하면 좋은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도 공부하면서 그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막 헬드가 쓴 민주주의 모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왈츠 이후라는 책도 있고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책들이 있어요. 강원택 교수님이 쓰신 책들도 진짜 많이 읽고, 한국도 정치론이라든가 정당론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신 교수님께서 다 필독서 특강으로 만들어 두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독서 강의가 필독서를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좀 저도 주변에 좀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순환 시기에 한번 들어보면은 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삼순환의 필독서 특강을 저도 듣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이미 그때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필독서 특강이라는 강의를 듣는 것도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비순환이나 1순환 때 듣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들으면은 나오는 책의 문구라든가 내용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답안지에 옮겨 적도록 하면은 좀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뭐 그 공부하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제가 그 지난달에 그 국립외교원 합격자분인 임정서 합격자분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임정서 합격자분은 그 작년에 외교원
국제정치학 점수로는 최고 점수인 87.5점을 받았는데 서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5급 공채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 듣는 분들도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임정서 합격자분의 인터뷰를 좀 들으시면 아마 공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좀 유용한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7번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질문 자체와 그 답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순환 강의를 듣고 나면 다 정리도 안 되고 복습도 잘 안 돼서 의미가 좀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환 강의를 듣고 답안을 쓰기 위해 남는 것이 있어야 할 듯한데 어떻게 하면 답안 구성을 할 수 있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순환 강의를 이제 들은 이후에 바로바로 좀 기출문제의 이론 같은 거를 배우셨으면은 그걸 바로 적용해서 좀 풀어보는 그 경험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듣기만 하고 다 휘발되어 버리니까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강의 때 배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가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뭘 들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사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시험 자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손끝으로 다 풀어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농담 삼아서 그 손끝 암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이론을 제일 잘할 때는 제 생각에는 순환 강의를 들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순환 강의를 듣는 와중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그 순간이 그 이론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정말 그 이론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출문제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풀어보고 직접 써보면서 내가 머리로만 이해한 내용을 손에서도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그 전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지만 순환 강의를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내가 남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머리로만 하고 눈으로 귀로만 하신 분들이 순환 강의 듣고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그건 진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듣고 나서 그거를 손으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복습과 암기를 철저히 해두시는 게 저는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순환 강의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복습 없는 순환 강의가 의미가 없는 거고 순환 강의 자체는 이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제가 행정법 암기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답안지를 쓸 수 있게 어떤 식으로 훈련했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일어나서 행정법 쟁점책을 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쟁점 부분을 바로 옆에 있는 백지에다가 옮겨 적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지 내가 학습한 이론이 자기 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각자 학문마다 다루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은 다음에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금방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뤘고 어떻게 문제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목차로 만들면서 논리 구조를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고 그리고 가끔씩 여력을 내서 이거를 내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 학문 분야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아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짧게 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한 것들은 그 분야의 개념들을 확인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그 시험 직전쯤에는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의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인데요. 순환 강의에서 내용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차 스터디를 구성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스터디 구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까지 유용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터디를 순환 강의에서 스터디 구성을 하면은 10충8구 비슷한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저는 비슷한 수준의 그 학습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능하거나 혹은 좀 공부 경력이 쌓인 분이 좀 지도를 하면서 스터디를 이끌어주면은
그 스터디는 되게 잘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효율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상 그 스터디에서 가장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순환 강의를 뭐 한 3일을 진행했으면은 하루 정도는 선생님이 나를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배웠던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론들을 글로 옮겨 적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순환 강의 중간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은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학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내 목표는 저거구나. 내가 저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걸로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조금 보완한 질문인데요. 그 보완한 이유는 아까 단권화나 스터디를 너무 교조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누가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가는데 학습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경험자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내용을 배운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지금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 논리가 그 구성되는 방법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는 이제 학습을 좀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목차 퀴즈를 봐서 그 목차를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소개해서 이제 글감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전에는 그걸 일순환에 했는데 지금은 좀 예비순환부터 땡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서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일순환에서는 좀 더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에 대한 이제 파악하는 능력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더 참고해서 아까 얘기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가지고 좀 더 전체 유기적인 이런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과목이 넓어서 불이타가 많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입학고시를 한 3번인가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 불이타 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이타는 저도 모르지만 이 시험을 보는 모두가 거의 다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걸 고려하면은 불이타가 그 자체로는 당락에 좀 주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점수가 다 낮아지거나 다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이타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솔직히 그렇게 잘 대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남들이 다 잘 쓸 내용을 나만 못 쓰는 게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답안지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통째로 비워둔 상태로 제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남들이 쓸 만큼은 저도 써야 되는 거를 고려하면은 좀 불이타가 나왔을 때 최대한 내가 공부했던 이론이라든가 최대한 알고 있는 배경지식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것들로 좀 내용을 채워서 교수님한테 잘 모르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5급 공채 시험에 의회 문제가 50점짜리로 나왔죠. 21년도에 나왔습니다. 2021년이죠. 예.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 통해서 좀 들었는데 그 문제를 채점하고 꽈락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 그 합격자를 다 못 채우는 정치학이 꽈락 때문에. 근데 그게 50점에 마지막 그 서브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애를 먹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좀 보고 아쉬웠던 거는 마지막이 어려운데 1번, 2번은 사실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서 내가 요 문제만큼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부분 점수는 포기하고 아까 그 합격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구조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이해했다는 식으로 갔으면 그래도 아마 그 못해도
50% 정도까지는 점수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꽈락을 맞지 않고 한 50점대에서는 선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걸 보면서 좀 든 생각은 행시에서 그게 근 20년 동안 의외가 안 나왔는데 의외가 첫 번째 나온 해라서 그거를 행시니까 무조건 뭐가 안 나오고 어딘 시험에는 어떻게 안 나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논리구조에 좀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논리구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브리타의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문제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학 점수를 높게 받고 정치학에서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실제 이런 전략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나? 그리고 이 전략이 빠른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질문에 잠깐 보완을 하면 한 5년에서 그 전으로 보면 전략이 경제학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 정치학에서 좀 고득점하는 학생들이 60점대 중반 이상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행정법하고 행정학도 점수를 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과목을 2개를 배치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정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렵고 분량이 많고 하면서 조금 정치학에 시간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한번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좀 보완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도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경향을 쭉 보면요. 작년에 행정학이 이제 좀 70점대가 나올 정도로 좀 후하게 준 경향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 애들을 쭉 훑어봤을 때 행정학이 보통 60점 만점, 행정법도 60점 만점, 그 다음에 경제학이 100점 만점이고 정치학이 이제 80점 만점 정도로 그 채점이 이제 됐었거든요. 점수를 결국에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에 투자한 시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경제학이랑 정치학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라도 좀 유의미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수험 생활을 해 나가시는 게 이제 매우 현실적이고 합격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제학 점수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경제학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봤더라도 정치학에서도 합격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경제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나오겠다라는 방향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든가 연습문제 같은 경우를 많이 풀어보면서 풀이법을 외우면은 내가 고득점이 나오겠구나, 답만 다 맞춰도 고득점이 나오겠구나, 이게 나오는데요. 정치학은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 점수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지라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점수를 까고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면 좀 불안한데 했는데 막상 점수가 나와 보니까 합격하는데 매우 충분한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에만 매진하는 전략은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질문과 같이 경제학 점수를 높게 받는, 경제학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서 추가적인 점수를 정치학에서 뽑아내는 전략, 이거는 저는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꾸 2023년도에 같이 공부한 분들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네.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3월 달에 그 합격자 설명회를 해주셨던 한혜원 합격자나 그의 2024년 7월 달에 이제 노진우 합격자, 그분들 영상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대단해요. 그때 20점, 18점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사실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고생한 만큼 좀 보람 있게 결과를 잘 끝내면 그것만큼 좀 흐뭇한 게 없고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과목이긴 하니까 저만큼 좀 투자를 하면 또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혹은 예비 수험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 시험이 좀 시험이라고 생각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학자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논어에 보면은 호지자 불열 악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좋아하는 거는 즐기는 걸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이 아우 힘들지 않니? 막 이러면은 나 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시험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시거나 이 시험 진입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힘든 시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험인 건 맞지만 단순히 힘든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뭔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하나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마냥 힘든 일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사실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즐거운 부분을 찾아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배운 다음에 경제뉴스 읽는 게 매우 재밌었어요. 막 정부가 뭐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뭐 환율이 어떻게 되니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경제학을 배운 이후에는 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더 삶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정치학을 배운 다음에 정치 뉴스라든가 교수님의 기고문을 읽었는데 이제 뭐 기억이 나는 게 그 작년에 강원택 교수님이 선거제도 개편안 얘기를 하실 때 우리나라 이제 중대 선거구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고서 강원택 교수님 이거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중대 선거구제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을까? 너무 선거제도 개편하고 싶으신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즐거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공부하다가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도 좀 이 시험이 힘든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조언은 방금 거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수험 경력이 조금 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비평가자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글을 읽고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이 분명히 계신데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하고 한 게 그거 보여주고 풀어내는 게 즐겁다 보니까 내가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마냥 글을 썼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글로 쓰는 연습을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즐기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지 간에 결국에는 등한시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공채에서는 제가 이제 만족할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공부를 돌아가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 즐거움과 고된 이제 학습 과정의 그 균형을 조금 더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즐거움이 좀 크고 학습의 어려움을 좀 회피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즐거움은 없고 고통이 좀 크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됐을 때 돌아가면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수험 생활이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해서 다들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좀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좀 제 후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좀 즐겁게 일하면서 나라도 좀 약간 좀 발전시켜 나가는 좀 그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방향 설정하거나 혹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에 좀 수정을 하거나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이제 숟가락을 조금만 얹는다면 참 단순한 이야기인데 잘 까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출제자, 채점자가 6분인데 6분, 그러니까 3분이 한 문제를 만들고 1번 문제를 만들고 이제 다른 3분이 2번, 3번 문제를 만들어서 6분이 채점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글을 쓸 때 누구한테 쓰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치 내가 독백하듯이 혹은 내가 일기 쓰듯이 답안을 쓴단 말이에요.
6명이 반드시 6명밖에 안 읽는 그 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6명, 한 2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6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 글쓰기가 싫은 걸로도 이분들을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또 도구가 너무 빈약하면 이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고된 노력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공부하는 부분에서의 노력과 이거를 수험적으로 잘 전달해서 정확하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한 상태에서 나의 생각이 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성실함을 측정하는 도구이면서 또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관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정치학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아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2차 시험 준비를 막 앞두고서 2차 시험 직전에 이제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또 좀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면서 혹시 내 전략이 좀 수정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하게도 해주셨을 것 같고 또 작년에 안타깝게 그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은 또 나하고 비슷하게 저렇게 다시 이 길을 또 열심히 걷는 그런 이제 합격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길을 좀 한번 다잡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늦게 공직자의 길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들어서 이 영상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혹은 그 이제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의 이제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유익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관료로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